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사마의 전 영토는 한국의 말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해구산 체제 속에 그간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한미 일각의 강성 정치인이나 혹은 일부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내놓는 소수 의견에 가까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군사 동맹으로 단숨에 격상되자 기존의 해구산으로 대응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양국에서 각각 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이 연달아 핵무장론의 물가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는 직접적인 한국으로의 핵 제공과 함께 한국 스스로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핵무장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틀 뒤인 21일 한미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및 묵대서양 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 맺은 조약에 따라 냉전 당시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 한국도 미국의 핵전력으로 대응하는 해구산 외 자체 핵무장 카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전략연이 자체 핵무장론을 직접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차례 대북 실무 접촉 경험을 쌓은 후커 전 보좌관도 이날 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점점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러 관계 심화로 한국이 핵무장에 더욱 내몰리게 됐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와중에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핵공유를 넘어 핵무장이 용인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략연은 미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이 북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이것이 바로 현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빠르게 핵무장시키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들을 개발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냉전 시대 후 지난 30여 년 동안 한반도가 가장 큰 변혁기에 들어선 만큼 군 당국과 원자력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심도 있는 핵개발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시간이 없다. 푸틴이 크렘린궁으로 복귀하자마자 북한의 김여정은 갑자기 한국 측에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 재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대남 오물품선을 또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긴급 문자를 발송한 뒤 오후 10시쯤 오물품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합참은 즉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품양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생각이 없을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난 사회에 걸친 군사분계선 침범 등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전쟁을 원하고 있으니 한국은 핵무장이 용인된 지금 딴소리가 나오기 전에 어서히 기회를 살려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투발 수단만 적절히 확보한다면 핵무기 제조는 3개월이면 충분. 다만 국토가 워낙 좁기 때문에 실제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시 ICBM이나 SLBM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북한의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소형핵 즉 전술핵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방사포가 200대밖에 없는 한국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한국의 핵기술력은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대, 충격적이게도 당시 한국엔 전술핵 투발수단 몇 기가 한반도 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무기의 이름은 M110 자주포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순양함의 주포 구경인 203라는 어마어마한 구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로 핵포탄 투사용 전략무기로 개발됐습니다. 다른 자주포와 비교될 만큼 큰 구경과 핵포탄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는 노후 무기 취급을 받지만 도입 초기에는 준전략 무기로 분류되었으며 군단 직할 지원 화력의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현재 퇴역한 이 무기는 한국군이 과거 운용했던 차량들과 함께 신탄진과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전쟁기념관,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M110의 스펙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K9 자주포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포탄의 무게가 90kg를 넘어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나 개가 무게인 만큼 파괴력은 155의 2배에 달하며 40km에 달하는 긴 사거리 때문에 유사시 M107과 함께 한반도의 전술 핵포탄을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가공할 무기가 왜 갑자기 퇴역하게 됐냐는 겁니다. M110의 퇴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게 결정적인 이유였지만 이는 과거 운용했던 K55를 능가하는 K9 보급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 밖에 완전 개방된 차량 상부에 인원 여러 명이 서로 바짝 붙은 형태로 탑승해야 하는 설계가 이유였는데 때문에 평상시 운용이나 훈련 중에 낙상사고가 알게 모르게 꽤 있었고 특히 인원이 탑승한 상태로 기동하다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는 등 빈번한 비전투 손실 때문에 안전한 K9 이후 실전 훈련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죠. 사실 포탄용 전술핵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역사가 깊었습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대부터 핵무기는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켜줄 완벽한 무기로 여겨졌는데요. 따라서 핵폭탄보다 파괴력이 낮지만 유틸성이 좋은 전술핵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핵무기를 포탄에 담아 발사할 수 있는 M110 같은 무기였습니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포의 크기가 최소 280 정도 돼야 했지만 놀랍게도 현대에 사용 가능한 전술핵의 크기는 K9의 155 구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북한 매체들은 핵탄두의 실물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는데 그중 한국군에 공포를 선사한 건 길이 90cm 크기의 화산 31이라 명명된 소형 핵탄두였습니다. 북한보다 포탄 개발 능력이 최소 수십 년 앞선 한국은 이보다 작은 절반 크기의 소형 포탄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으며 핵 개발 역시 작동 원리를 적용하는 게 문제일 뿐 소형화는 한국 정도의 군 기술력으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는데요. 참고로 최근 개량된 K9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기존 40km에서 100km로 대폭 향상됐으며 2019년 들어 이미 50km 이상의 사거리 증가탄이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쏘면 안성 분기점까지 닿을 엄청난 거리이며 이후 2020년 11월엔 5km 더 늘어난 자주곡사포용 신형 연장 포탄인 K315까지 개발 완료된 상태인데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155 포탄 규격의 전술핵이 개발된다면 동북아 모든 국가의 지옥을 선사할 것. K9의 사격 속도는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이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장약 적재량 또한 최대 40발에 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술핵 투발이 가능한 K901 출동 후 3분쯤이면 목표했던 타격 거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엄청난 장점으로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MSTAS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K901 40돈대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K9의 강력한 이동력에 버금하는 자주포는 현재로선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중국의 PLGO뿐이었죠. 전술핵 투발 무기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상대 위성이나 레이더에 잡힐 경우 집중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반도처럼 산악지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K901 산기슭 곳곳에 위장 및 분산 배치되어 북한 본토를 노릴 경우 북한은 함부로 한국 지형의 공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되며 설사 서울에 장사정포를 발사하기라도 한다면 즉시 평양과 개성 등 주요 도시는 분당 수백 발에 달하는 전술핵 포탄으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신 전술핵은 포탄 크기만으로 최대 20킬로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폭과 맞먹는 파괴력인데요. 중국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록 현무 같은 가공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량 부족으로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이 생각하는 실전 핵무기는 ICBM 같은 크고 무거운 무기가 아닌 좁고 험악한 산악지형에 걸맞는 초소형 전술핵이라는 걸 모르고 말이죠. 관세청 수출입 동기를 살펴보면 2016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보통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이 순위를 바꿔가며 한국의 10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2016년에는 마샬 제도 혹은 마샬 군도라는 새로운 국가가 10위에 등장했습니다. 섬들이 군집해 있다는 의미에서 군도라는 이름이 붙은 마샬 제도는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인데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21이 집속탄을 투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영상으로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이 분리되면서 지상의 적을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이 확산탄 집속탄은 아군도 적군도 군인도 민간인도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적의 도발에 억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유 자체로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적으로 두고 있어 1950년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다행히 70여 년간 북한이 한국 전쟁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남한을 침공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 B-21의 투하로 지상에 융단 폭격을 퍼부은 집속탄은 세계 123개국이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악마의 무기지만 한국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 생산 국가이기도 하죠. 한국은 왜 전 세계가 금지시킨 확산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2008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신기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는 영화를 위해 창조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무기입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신기전은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으로 한자 그대로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칭기즈칸의 삼남인 오고타이가 이끌던 몽골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몽골군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비화창을 얻어 아랍과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로 등장한 로켓은 1290년 무렵 아라비아의 아라산 알람마아가 쓴 병기와 기마 전투에 대한 책에 등장하는 연소하며 스스로 날아가는 달걀이라 이름 붙여진 무기이고 세 번째 로켓은 1379년 이탈리아 제네바 군대가 베니스 군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케이KROCCHETTA입니다. 이 단어에서 현재의 로켓이 유래했죠.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은 고려 말 최무선의 주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원리가 비슷한데 화살 앞부분에 종이를 말아 만든 종이통에 화약을 쟁여넣고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에 타는 힘으로 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신기전은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일각에서는 신기전을 바퀴가 달린 나무틀로 이해하지만 이는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장치인 것일 뿐 신기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기전은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스스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 이 덕분에 행주대첩 1593년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죠. 이를 세계 최초로 일컫는 것은 신기전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계도가 그대로 남은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오래설해병 기도설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198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회의 AF에 소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한국은 신기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물을 개발해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탄의 일종인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한국이 개발해 자랑스럽게 수출도 하고 있지만 같은 확산탄이지만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생산한다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하나그룹인데요. 지난 200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나 집속탄 생산 등과 관련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윤리적 이유를 들어 한화를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할보르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국부펀드의 한화에 대한 투자를 막았죠. 이는 비단 노르웨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나라 스웨덴 역시 국민연금펀드가 집속탄과 같은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하나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네덜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한화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덜란드는 한화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냐면 한화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포함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하이마스의 대항마로 천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한화는 원래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KDI는 230급 무유도탄 집속탄과 집속탄 규격의 포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집속탄과 포드가 발사대를 만나야 천무의 메라레스 완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KDI가 2020년 11월 2일 한화가 확산탄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떼어내 신설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죠. 도대체 이 확산탄, 즉 집속탄이 무엇이길래 유럽 정부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몇 개월 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사의 손에 폭탄 파편이 놓여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입니다. 사실 확산탄 중 하나인 집속탄은 위 B-21 전략 폭격기 영상에서 보셨듯 끔찍한 무기입니다. 하나의 폭탄에 새끼 폭탄 수백 개를 담아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자탄이 지상을 향해 뿌려지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지죠. 공중에서 투하된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살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된 피해 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으로 2022년 기록된 피해 대상의 95%가 민간인입니다.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러시아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후 미국도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라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집속탄은 전 세계 약 123개 국가의 112개국, 서명 12개국이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 협약 CCM, 컨벤션 안 클러스터 뮤니션즈의 주인공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 개전 72시간 동안 약 400만 개의 자탄을 투하해 민간인 273명과 해체 요원 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2007년 2월 전 세계 46개국 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죠.
오슬로 조약에는 현재 123개국이 서명한 상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가입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급부로 집속탄을 러시아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겁니다. 다만 서명국들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일례로 2021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비축한 확산탄을 전량 폐기했고 불가리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은 2022년부터 466개 비축 집속탄과 자탄 598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임에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북한과 대치 중인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를 계속 전투예비 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2023년 확산탄 도입 예산으로 227억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 장갑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산탄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죠. 다만 확산탄 금지 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당분간은 군사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미사일이라는 첨단 무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핵을 보유했다 미사일이 어쨌다 떠들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보 취득에 관한 자산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제 타격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한 북한은 한국이 쏘아대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조차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인데도 겉으로는 자신들의 콤플렉스를 감추려는 듯 연일 협박만 합니다. 2017년에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동안 한반도 38선 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군사 강국 대한민국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미사일 공격 능력을 증강시켜왔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대한민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 내부적으로만 기술 개발에 전념해 오면서 이제는 획기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덧붙이자면 자주국방을 위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박정희의 집착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1세대 대륙간 탄도탄 ICBM 아틀라스의 기술까지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은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지만 대신 미국은 포기 계획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산 탄도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나이키 허크열리즈를 분해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설 게리버스 엔저니어를 허용해주겠다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지대공과 지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자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한 미사일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호기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2019년 2월 24일 발간된 내셔널 인트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한국형 S-300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판 사드로 불리며 2020년대 초중반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삼았던 LSAM은 S-400을 그 기술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복합된 기술을 취득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S-400 지대공 미사일 경우에는 러시아가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S-400은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지만 사드 THAAD는 탄도 미사일 방공 무기로 개발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셔널 인트러스트에서는 러시아의 S-400의 기반 기술을 두고 있는 한국의 LSAM과 미국의 사드 THAAD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또는 두 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LSAM으로 한국판 사드, 즉 고고도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S-400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서 설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쉽게 성공할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 체계와 로드맵을 한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40년에 걸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대항공기 요격 체계 S-400을 진화시킨 새로운 대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 완료했다고 얘기가 있는 S-500의 기술 체계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300과 S-400의 기술을 연이어 받았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이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S-400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가격은 약 5억 달러 5,630억 원인 반면 레이시오니 패트리엇 PAC 이 가격은 10억 달러 1조 1,260억 원, 록히드 마틴의 사드 THAAD는 약 30억 달러 3조 3,780억 원에 달합니다. S-400 가격이 상당히 싼 편이라고 하고 성능 역시 S-400이 미국의 사드를 능가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성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2018년 4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세 개국과 러시아가 묘한 신경전을 벌인 사건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건 한판이라 서로 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세 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 시스템이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두마이르 군용 비행장을 겨냥해 발사된 12발의 순항미사일 등 모두 71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 확인되면서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요격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방공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것은 탄도미사일보다는 대항공기 방공 시스템으로 파악되면서 러시아가 과장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러시아가 밝힌 재원을 보면 성능은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한꺼번에 72기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이 36기에 달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면 S-400은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으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 전역과 키프로스 섬까지 요격 권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S-400 방공 관할 구역인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서방 언론에서는 S-400 최대 사거리가 400km이라고 재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미영프의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했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못했습니다. 러시아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F-35A 스텔스기가 시리아와 일부 이란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일대를 비행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지만 S-400 및 시리아와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고 귀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 측은 타스 통신을 통해 방공망이 뚫린 적이 없다며 변명을 했지만 중국마저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초 S-400 초도분을 인수한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이거 믿어도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2017년 5월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2018년 당시 이스라엘군의 다마스쿠스 외곽 정부군 기지 공습 때도 S-400 방공체계는 번번이 뚫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과 튀르키예 등은 S-400 2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우러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엉망인 무기 실태나 계속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S-400의 성능 역시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 기갑 장비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부정부패 탓에 설계대로 제작이 되지 않아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어떤 미사일이든지 부품과 반도체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 만큼 미사일 제작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첨단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초전도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전도체 역시 전기 저항을 0으로 없애버릴 수 있어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엄청난 발명이라며 전 세계가 열광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암울해진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 빛을 내려주었다며 80억 인구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공개한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 수억 명이 몰려올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국발 초전도체 초강풍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네이처 등 몇몇 국제기관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는 교수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연구교수 65는 LK-99가 상온상합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30여 년간 초전도 현상을 연구한 인물로 2005년 금속절연체 전 EMIT 이론을 실험으로 규명하는데 성공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누전 차단기에 쓰이는 MIT 칩을 만든 주역인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왕 기술상과 발명대왕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 세계 수많은 검증단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 어떠한 부정행위나 범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초전도체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에서 양자얽힘, 중처, 텔레포테이션 등의 효과를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분야로서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 몇 초 이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궁무진한 기술 때문에 군사적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의 양자 기술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하라고 행정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폴 베니오프, 찰스 베넷과 소련 러시아 수학자 유리 이바노비치 마닌이 최초의 구상자로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고안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게이트 대신 양자 게이트를 연산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NT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상용화가 되는 순간 대박이 될 물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양자역학 효과를 이용한 계산기도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자 어닐링 퀀텀 어닐링, 양자 신경망 퀀텀 누럴 네서클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들도 비슷한 규모 대비 기존 컴퓨터에 비해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보다 수억 배는 빠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용 양자 컴퓨터는 IBM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 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이 최대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26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양자 컴퓨터가 작동해,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크기는 너무나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를 낮춰 전기 저항을 없앤 초전도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영하 267도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상용화하려면 상온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초전도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저온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돼야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찾아낸 양자 프로세스 후보 물질 터뷴 인듐 산화물입니다. 터뷴 인듐 산화물을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인 광학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액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초전도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국내 일부 교수진들은 초전도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유명 대학들과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양자 컴퓨터는 이미 네이처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단이 검증을 마치고 사실로 판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장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한 곳에 가져다 놓아도 양자 컴퓨터 1대를 이기지 못할 만큼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이미 발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IBM, 다리오 길 IBM 리서치 수석 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자연의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모델링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춘 미국과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열쇠를 쥐게 된 한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그림이 확실해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꾸미물질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맥신도 양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와는 매우 다른 반응입니다. 맥신 개발 성공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이미 실렸고 올해 주목할 논문으로까지 꼽혔습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춘 데다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맥신은 맥스MAX라는 세라믹 물질을 강한 산성 용액에 담가 금속 원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물, 산소, 불소 같은 분자가 맥신의 표면에 달라붙는데 어떤 분자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고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기존엔 고성능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하는데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센터장팀의 연구로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